19위 저주에 걸릴 자는 과연 누굴까요?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 경제 포럼 참석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로요, 중요한 공식 일정을 모두 잇따라 취소했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19일 전국 대의원이 참석하는 소속 정당 브라질 민주운동당 총회에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갑자기 말도 없이 행사장에 등장한 테메르 대통령. 그리고 그는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쑥 나타난 정체불명의 한 남성. 뭐야? 누가? 뭐야?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로 막 이렇게 막 하네. 아니 근데 저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죠? 아, 좋은 건 줄 알고 그랬나 보죠. 연단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남자는 종교인 우제다로요. 그가 갑자기 이런 돌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금 부두교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를 풀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자,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저주를 걸었나? 우제다의 말에 따르면요, 브라질 민주운동당과 함께 대표 정당으로 꼽히는 노동자당에서 저주를 내렸으며, 우제다는 대통령궁에서 부두교에서 쓰는 저주 인형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메르 대통령에게 들린 저주를 풀고 다시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 이 의식을 강행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대통령이 몰랐던 건가요? 그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보면 우제다가 손님 명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 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한 인터뷰에서요, 자신은 영부인과 여당의 초대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하지만 대통령 측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뭐야?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당시 네. 저주를 푸는 의식을 한 뒤에 테메르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했다며 아침 산책을 즐기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요. 어머? 건강 때문에 모두 취소했던 세계 공식 일정까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해 미국, 스페인, 영국 등에 퍼진 감염자의 수는 무려 약 2만 8천 명. 게다가 사망자 수는 약 1만 1천 명. 그야말로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떨게 한 그것은 바로 에볼라 바이러스입니다. 난리 났었죠, 저거. 아니, 당시 그 상황이 좀 기억이 나요. 정말 자고 일어나면 감염자 수, 사망자 수가 그냥 부지기수로 막 늘어나던. 네. 그때 뉴스도 한참 뜨거웠잖아요. 예. 맞아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공포스러웠던 이유, 감염되면 치사율이 최고 90%. 그런데 말입니다, 단순히 이 이유로 영혼의 저주로 불리는 건 아닙니다. 2014년도에도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유독 서아프리카에서 발병률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처음부터 악마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고 대신 주술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진짜. 저주와 음모 풀어달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8월 미국 H대학과 생물의학연구소인 B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은요, 시에라리온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병을 진단받은 한 여성이 감염되기 전 기니 한 주술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걸 알게 됐고요. 이 여성 외에도 10여 명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 또한 같은 주술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야 뭐지? 참고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신체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서아프리카 전통 장례식 풍습에서 존경의 의미로 시신의 입에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20여 명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시에라리온의 전 세계 감염자의 절반인 1만 4천 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키게 된 거라고 합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7위 공개해 주시죠. 캄보디아 찍히면 죽는다. 2016년 4월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 캄퐁 스푸. 깊은 밤 한 망고 농장에서 울려 퍼진 한 남성의 비명소리. 난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아! 다음 날 아침 그 남성은 끔찍하게도 목이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자, 이 남자는 62세 남성 사오 시브.
자,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리는 살해된 남자의 며느리 모아 찬미와 그녀의 고모 오엠 선. 자, 그녀들이 가족을 살해한 이유 모두 다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워라. 자, 이 사건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6년 모아 찬미의 아버지이자 오엠 선의 오빠인 A 씨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고요. 오엠 선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몸이 마비되기까지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시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치료한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 사람은 흑마술을 부려서 내 몸도 마비시킨 거라고. 자, 이렇게 시아버지가 전통 치료가 아닌 흑마술을 부렸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결국 며느리 모아 찬미는 자신의 고모와 시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결국 실행에 옮긴 건데요. 아니 밑도 끝도 없잖아요. 무슨 뭐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죠. 뭐야? 그냥 이제 저주라고 의심을 한 건데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정말 걸리면 죽는 거네요. 네. 네. 자, 캄보디아의 주술 문화를 연구한 얀 오베센 교수에 따르면요. 일부 캄보디아인들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이나 특정한 사물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의 악운을 바란다는 주술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요, 마을의 애군을 부르는 주술사로 지목이 되는 순간, 먼저 마을 주민들로부터 동네를 떠날 것을 강요받고요. 이에 불응할 경우 결국 일부 주민들의 모의로 갑작스럽게 살해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녀 사냥, 하루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6위 공개합니다. 미국 저주받은 호수 러니어 호. 미국인들의 여름을 책임지는 휴양지 조지아주 북쪽에 러니어 호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미국의 최정상 R&B 아티스트 어셔는 가족과 함께 오붓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의붓 아들인 카일 글로버가 호수에서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한창 즐기던 그때 카일 조심해! 카일 조심해! 자, 이렇게 어셔가 손쓸 틈도 없이 지나가던 제트스키가 카일의 머리를 쳤고요. 어머. 결국 열흘 후인 2012년 7월 22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2015년 1월 5일 조지아주 뷰퍼드에 사는 건장한 청년 켈리 내쉬는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요. 아, 나 감기가 너무 심한데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어. 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일 같이 가자라고 그를 설득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2월 8일 러니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자가 남자친구 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 왜? 게다가 사라진 그날 밤 입고 있던 파자마 모습 그대로였다고. 어머.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와 미스터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러니어 호수. 60년 동안 사고, 익사, 자살 등 목숨을 잃은 사람은 무려 675명. 어머. 아니 뭐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늘 저주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무슨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일단 러니아 호수는요, 1956년경 뷰퍼드 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 호수입니다. 뷰퍼드 댐 건설로 인해 수천 개의 묘지가 파헤쳐졌고, 무서워. 때문에 아직도 호수 밑바닥에는 신원불명의 사체가 묻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웃기시는 것 같다. 그래서 호수에는 영혼들의 저주가 아닐까라는 섬뜩한 소문들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자,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이번엔 15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파멸의 여신 데스플로그.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저주의 데스노트. 만화나 영화로 나와서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의 데스노트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데스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진짜 있다고? 데스블로그? 데스블로그의 주인은 바로 일본 배우 히가시하라 아키. 2012년 12월엔 자신의 블로그에 A사 비행기 프라모델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 A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A 여객기의 사고를 알고 있었던 그녀라고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진짜? 근데 저거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저주가 시작된 건 2007년도입니다.
히가시하라 아키가 방송인으로 데뷔, 한 경마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부터였는데요. 아무리 경마 전문가들이 1위로 예상을 하던 말이라도 그녀가 선택을 하면 참패, 그리고 또 참패. 자, 게다가 그녀가 1위로 지목한 한 경주마는 무려 3번이나 아이고. 골절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본인이 무섭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뭘 쓰기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 그런데요. 그녀의 이 불행한 기운은 사랑의 기운까지도 막을 수 없었나 또 봅니다. 있어? 자, 그녀의 남편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회 우승을 기록한 일본의 유도 영웅 이노우에 코세입니다. 그런데 2003년 그녀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참패. 그리고 2008년에 결혼한 뒤엔 베이징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도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은퇴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패 아니면 은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무성한 논란들 속에서 정작 데스 블로거 히가시하라 아키는요. 전 블로그 이웃들이 늘어나서 참 좋아요. 라며 정말 강철과도 같은 멘탈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긍정왕이다.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4위 공개합니다. 오! 야, 오늘 오상진의 저주인데 이게 저주하지 이게? 1987년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셰필드 이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새 우회로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경찰 딕과 존은 인부들이 모두 떠난 공사 현장을 순찰 중이었습니다. 경위님, 밤이라 그런지 왠지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으스스는 무슨? 앞이나 봐라. 저 앞에 사람 있잖냐? 진짜네? 애들이 왜 이 시간에? 자, 두 경찰이 본 여러 명의 아이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이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아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진흙투성이었던 바닥에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도로는요, 2년 뒤인 1989년 스톡브리지 우회로라는 이름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 둘 의문의 사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운전자들의 공통점, 도로 위에서 아이들 혹은 수도승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곳은 유령 출몰 도로로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약 100여 년 전 스톡브리지의 터는 놀랍게도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네. 게다가 한 지형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1800년경 스톡브리지 우회로 근처에 탄광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일하다 광산 사고로 꼼짝없이 생매장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 듣네. 한 맺힌 영혼들이 이제 그죠? 그 현실계를 아직까지도 떠도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 수도승 다 연관된 얘기.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게 너튜버인 한 유령 사냥꾼이 실제로 이곳에서 유령을 만났다면서 증거 영상을 올렸습니다. 게라웃이라고 그랬는데 나가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왼쪽 어깨 못 지나갔다. 뭐야, 진짜. 못 지나갔네. 현재는 영국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곳으로 불리게 된 스톡브리지 우회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의 저주 때문일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3위 공개해 주세요. 앉으면 죽는다. 버스비 의자의 저주. 영국 노스 요크셔주에 위치한 서스크 마을. 이 마을에 피바다를 부른 한 의자가 있다는데요. 바로 저 의자입니다. 저 의자입니다. 진짜 에이. 변석이 아까 앉았었어. 에이, 저기 앉았어? 마을의 유명한 도둑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버스비. 그는 자신의 장인과 함께 대사기극 동전 위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야. 귀찮게. 아이 너 가만한 거야. 말다툼 중 그만
장인을 죽이고만 버스비. 뭐야? 결국 그는 체포돼 교수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즐겨가던 술집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느낌 안 좋다 이거.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894년 버스비가 사망한 지 무려 약 200여 년이나 지났을 무렵부터 갑자기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파일럿들이 이 술집을 자주 찾았는데요. 정말 기이하게도 이 의자에 앉았던 군인들은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버스비의 저주가 진짜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요. 몇몇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버스비의 저주? 뭐 그런 게 어딨어. 아유, 내가 그 저주를 깨주지. 라면서 호기를 부렸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의자에 앉은 한 석공은 그날 오후 작업 중 추락사. 어머. 정말 이 죽음들이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집 주인은 1978년 이 의자를 지역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 의자의 악명을 익히 하는 박물관 측에선 의자를 아예 1.5m 높이에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저거 아니었네. 속았네. 비슷한 거예요. 아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귀 얇아가지고 뭐 겁에 질려 있었더라고. 웃는 거 봐.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2위 공개합니다. 일본 톱 연예인들의 잔혹사. 이건 저주야. SBG의 저주라고. 1968년에 설립된 연예기획사 S뮤직. 국내에선 영화 러블레터 속 이츠키가 죽어가면서 불렀다는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른 가수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를 배출하며 40여 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획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에 대체 어떤 저주가 서려 있는 걸까요? 그 시작은 1986년입니다. 1982년 N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으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오카다 유키코. 이후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청순한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1986년 4월 그녀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속사 건물에서 돌연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당시 정말 초절정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자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그녀의 매니저였던 미조구치 노부로조차 소속사 건물 화장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사람들은 S뮤직의 저주가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유도 없이 저랬을까요? 대체 연속으로. 사실 S뮤직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과거 에도 막부 시절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저택에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을 치렀던 자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드나들던 터에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저주 때문일까요? 2006년 유명 개그맨 나카지마 타다유키가 백혈병으로 사망. 2009년 8월 청순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겸 배우 사카이 노리코의 마약 스캔들까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이어지자 은밀히 퇴마사와 풍수지리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이유가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나니까. 네.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S뮤직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2009년 7월 돌연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2013년 일본의 천재 아역 배우 출신 아다치 유미의 불륜에 이어 2016년엔 일본의 국민 호감 연예인 가수 베키의 불륜 사건 등 S뮤직을 둘러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왔구만. 40년 넘게 끊이지 않는 S뮤직의 저주. 일본 톱스타들의 잔혹사. 과연 그 저주의 끝은 무엇일까요? 한국 연예계에도 일명 뭐 11월의 괴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한순탁 기자 뭐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비지스라고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디스코의 세러데이 나이트 뭐 토요일 밤의 열기. 네. 그게 4형제예요, 비지스가 총. 그런데 막내는 진짜 어린 나이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죽었고요. 살아남은 유일한 형제가 제일 나이 많은 큰형이에요.
인터뷰에도 있어요. 엄마가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가 내린 것 같다고 이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서운 얘기네. 네. 죽음의 저주가 서린 전화번호. 2005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한 인도 음식점 앞. 귀가 찢어질 듯한 총탄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쓰러졌는데 이 끔찍한 참변을 당한 남자는 부동산 사업가 콘스탄틴 디슈린.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그 전화번호 때문이 틀림없어 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전화번호는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불가리아의 M통신사의 전 CEO 블라디미르 그라시노프. 그가 이 전화번호를 갖게 된 지 7년 만인 2001년 48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라시노프가 황망하게 죽은 뒤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된 두 번째 주인공은 마피아 두목 콘스탄틴 디미트로프. 그런데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던 디미트로프는 그만 암살범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94년에 처음 이 번호가 나오고 10년 사이에 통신사 CEO부터 마피아 두목, 부동산 사업가까지 이 번호를 배당받은 세 사람이 모두 젊은 나이에 사망했는데요. 아니 그럼 뭐 지금도 이 번호는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아, 누가 걸어봤구나. 해외 블로그. Your call cannot be completed as dialed. Please hang up and 그러니까 정말 저주 때문에 중단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M통신사 측에서는 이 번호의 서비스 중단 이유를 두고요. 저희는 개인 번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겠네. 0888-888-888. 이 번호를 가졌던 세 사람의 황망한 죽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전화번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깃든 걸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10위 공개해 주시죠. 일본 저주받은 목소리녀. 저주 여신의 정체. 일본의 성우이자 가수인 토마츠 하루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いい汚らしい手で私の銃に触れるのもやめてちょうだい待った 와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야,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하시네. しちゃうのかな 뭐 이 정도로 성우 부문에서 활약이 뛰어났던 성우인데요. 그런데 토마츠 하루카가 내뿜은 저주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녀가 첫 주연을 맡은 TV 만화 신곡죽의 폴리포니카. 이 애니메이션은 유명 성우진이 대거 참여해서 아주 큰 기대를 모았고요. 여기서 토마츠 하루카는 주인공 코티카르데 역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회가 거듭할수록 애니메이션이 비율을 무시한 형상이나 그림체가 바뀌는 등 일명 작화 붕괴의 신화 창조를 쓰면서요. 원작 팬들이 모두 철저히 외면! 작화 붕괴가 그 그림 애니메이터가 잘못한 거지 뭐. 저 성우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성우 잘못입니까? 네. 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지 아, 않습니까? 들어볼게요. 예. 네네네. 2008년 4월에 방영한 TV 만화 투 러브 트러블. 이 작품의 원작은 2006년부터 3년간 만화 잡지에 연재, 누계 발행 부수가 무려 1,000만 부 이상 찍을 정도로 대박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마츠 하루카의 저주가 정점을 쫙 찍는데요. 깜짝이야. 성우예요? 성우 지망생이요. 예. 네네네. 투 러브 트러블에서 토마츠 하루카는 주인공인 라라 역의 성우를 맡았었는데 만화 구독자 인기 순위 최하위를 딱! 그 뒤 정말 갑작스레 2009년엔 급연재 중단 사태까지. 이후에도 그녀가 성우를 맡은 작품들이 줄줄이 대여섯 개가 망작 오브 망작이 되면서요. 토마츠 하루카가 주인공 성우를 맡으면 무조건 망한다. 라는 괴담이 팬들 사이에서 거의 기정사실화됐고요. 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슬램덩크와 함께 90년대 일본 대표 청춘 만화였던 H2. 다들 아시죠? 아다치 미츠루. 아다치 좋아해. 미츠루. 이것도 망쳤어? 네. 설마. 아다치 미츠루의 원작 만화 크로스 게임의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걸 망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다치 미츠루의 애니메이션 중 시청률이
최애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야, 근데 진짜 이게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저 성우 본인은 정말 스트레스 받겠다. 그럼 열받지. 짜증 장난 아니겠다. 내 탓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하고. 예. 하지만 토마초 하루카는 자신을 둘러싼 저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성우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한테 역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났으니까 잠깐 저 의자에 앉으세요. 저기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9위 공개합니다. 미국 저주의 마을 너들리 타운. 미국 커네티컷주 울창한 숲과 짙은 산 그림자로 둘러싸인 한 마을이 있습니다. 다크 엔트리 포레스트. 이곳은 아름다운 절경과는 달리 무려 400년간 무시무시한 저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0년 깊은 밤 자동차로 여행 중이던 한 연인이 잠시 이 마을에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요. 자기야, 방금 저거 봤어? 뭐야 저거? 마을 숲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로 세상을 떠나고만 커플. 그런데 이들을 시작으로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기현상이 벌어지자 초현상 연구가 에드 워렌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마을을 살펴보던 그의 충격적인 한마디. 이 유령들은 더들리 가문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더들리 가문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집안이에요? 사실 이 마을의 다른 이름은 더들리 타운. 헨리 8세가 통치하던 16세기 영국 왕의 아들이 사망하자 호시탐탐 권력을 누리고 있던 존 더들리 공작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역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세력들에게 존 더들리는 결국 참수. 하지만 그가 참수된 이후에도 왕궁의 마법사들은 앞으로 네 자손들은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큰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두려웠던 더들리가의 사람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저주를 피하지 못한 걸까요? 그들이 정착한 마을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74년에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더들리가의 사촌 일가족이 모두 사망. 그리고 그 이유 모를 저주는 곧 더들리타운 주민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는 거의 유령 마을로 있다가 겨우 몇 해 전부터 다시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저주는 멈췄을까요? 2006년 6월에 더들리타운의 체이스 애비뉴에서 촬영된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 영상이 있어요? 그 숲인가? 뭐 소리 난다. 우와! 자, 그 뒤에 이 영상은 법의학 심리학연구소에 제출이 됐는데요. 전문가들도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더들리타운 근처를 방문한 이들은 저마다 두통을 호소하고 정체 모를 그림자를 발견하는 등 오싹한 경험을 했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4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저주 때문일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8위 공개합니다. 300년 넘게 이어진 모모의 저주. 안타깝게도 임신입니다. 선생님 안 돼요. 이 아이도 저주에 걸릴 거라고요. 아니, 임신은 축하할 일인데. 네, 저도 해놓고 좀 이상한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의 마을 야루마를 뒤덮은 풀리지 않는 저주입니다. 야루말 마을의 주민은요, 잠재적 환자를 포함해 90% 이상, 무려 약 5천 명이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야루말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였는데요. 전염병도 아닌데 온 가족에게 퍼졌고요. 3, 40대 젊은 사람에게도 병세가 시작. 게다가 야루말 마을 사람들의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이상 문제가 무려 3배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혹시나 자녀들에게 이 병을 물려줄까 하는 걱정에 아이를 갖지 않거나 유산까지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술, 마약,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까지 속출. 그래서 결국 콜롬비아 정부는 이 비극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야루말에 파견했습니다. 아니 치매가 90%면 진짜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발병률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다른 마을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았고 야루말에 약 300년 전 대대로 이 마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만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초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그 인자가 좀 퍼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게 아닐까요? 맞죠? 비슷합니다. 1997년 안티오키아 대학의 신경과 전문의인 로페라 박사는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파이사라는 유전자를 발견. 이 유전자는 과거 이 마을에 존재하던 근친혼 때문에 생긴 돌연변이라는데요. 그래서 수백 년간 이어진 근친혼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발생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한편 알츠하이머 저주를 두고요. 풍문에 의하면요. 300년 전 야루말로 시집온 한 여성이 갑자기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욕을 퍼붓거나 하루 종일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녀가 실성했다고 생각한 주민들은 매몰차게 마을에서 그녀를 내쫓았고요. 결국 얼마 뒤 그녀는 죽은 채로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녀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는데요. 그녀가 원한을 갖고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렸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무수한 추측과 가설뿐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끔찍한 저주의 고리는 대체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이번엔 7위 공개하겠습니다. 전 오태! 좀! 저보다 빨리 퇴근하실 줄이야. 호주에 있는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 언젠가부터 이곳에 의문의 소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는데요. 이 소포의 정체는 돌멩이 하나와 미안하다는 메시지. 돌이랑 아임소리를 왜 보내요? 왜? 누가 함께 아임소리? 사연이 있습니다. 호주의 정중앙에 위치한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에는 단일 암석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울룰루가 있는데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 중 한 곳이지만요.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키는 호주 원주민 아난그족에게만큼은 아주 신성한 장소 그 자체로요. 관광객들에게 울룰루 정상에 오르는 것과 사진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그들의 당부를 무시하고 인증샷을 마구 남겼고요. 또 방문 기념으로 슬쩍 울룰루에 있는 돌멩이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여행 뒤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은 불현듯 이 돌을 가지고 온 뒤로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라며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고요. 결국 다시 울룰루 카타추타 국립공원으로 돌과 함께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합니다. 일종의 뭐 저주 같은 게 있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돌에. 정확히 밝혀진 설도 저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실체가 무척 궁금했던 한 사람이 소포를 보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재했는데요. 이 돌을 가져간 관광객의 무려 25%에게 이혼, 질병, 죽음 등의 불행이 닥쳐왔다고 합니다. 실제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실렸는데 그중 한 관광객은 그 돌을 가지고 온 후 제 아내에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는데요. 이게 뭐 울룰루의 저주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만지고 가지고 훼손하는 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저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울룰루는 2019년 10월 26일부터 등반이 금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특종은요. 우리나라의 신성한 왕릉에서 비롯된 미스터리한 저주입니다. 1971년 7월 5일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송산리 고분군 6호분의 배수로 작업을 하던 한 인부의 삽에 뭔가 단단한 물체가 부딪힙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든 무령왕릉의 등장. 짜잔. 예.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그렇지. 왕릉이었죠. 저희 가봤습니다. 네.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언론과 발굴 책임자들은 기록 속에서만 존재하던 무령왕릉의 발견에 다들 흥분 상태. 그러다 그만 발굴 작업 중 왕릉에 있던 숟가락과 돌사자 뒤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결국 더 큰 사고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발굴을 끝내기로 결정했고요. 단 17시간 만에 모든 조사와 유물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붓으로 하나하나 털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마무리한 거예요. 삽으로 파는 게 아니라 붓으로 팠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령왕릉 발굴 직후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을 싣고 공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던 중 차량들이 잠시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이때 문화재관리국 국장의 운전기사가 넘어지면서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또 무령왕릉을 발굴한 지 한 달 뒤인 8월에는요.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가 교통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 그리고 무령왕릉의 발굴 단장을 맡았던 한 교수는 큰 빚더미를 떠안는 불운이 생겼다고 합니다. 파라오의 잠을 깨우는 자는 뭐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어떤 투탕카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어쨌든 똑같은 어떤 왕릉이니까. 그렇죠. 무덤이니까. 네. 한국고고학계에서 최고의 발굴인 동시에 또 최악의 발굴로도 꼽히는 무령왕릉 발굴. 그리고 의문의 연쇄 사고들. 혹시 졸속 발굴로 빚어진 저주는 아니었을까요? 한국에서 단 2시간 거리. 관광이면 관광, 음식이면 음식,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인기 여행지 대만. 그런데 말입니다. 대만 가실 분들은 모두 주목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 대만 여행 중 길거리에서 한 빨간 봉투를 주웠는데 봉투 안에는 대만 지폐 5장과 사람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고 그중에 어떤 건 누군가의 사주팔자까지 있었다고. 저건 기분 나쁘네요, 내용이. 더 소름 끼치는 건 자신이 이걸 주울 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야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대만의 빨간 봉투 괴담. 대만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괴담인데요. 일부 대만인들이 가진 미신에서 비롯된 괴담이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요절한 사람이 있을 때 집안에서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는데 이때 가족들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지폐와 함께 넣은 빨간 봉투를 길가에 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 봉투를 주운 누군가가 죽은 이의 영혼 배우자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죽은 사람들의 가족. 좋으세요? 떨어뜨려 놓고 계속 이제 지켜보는 거. 실제로 2016년 대만 중부에 있는 장화 지역. 이 장화 지역에서 이 빨간 봉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절대 죽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만 경찰들조차 빨간 봉투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회수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는 우픈 얘기까지 있습니다. 섣부른 호기심이 저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빨간 봉투 조심하시고요. 싱가포르판 에나벨 인형? 응암동 어느 주택가 지하실에서 생긴 남양 특집 2탄 2018 여전히 풀리지 않은 저주 19 1위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고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2018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저주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기사 들어보시죠. 콘크리트 더미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시체 나온 응암동 건물. 젊은 세입자 잇따라 사망. 2002년 10월 서울 응암동. 보수공사가 한창이던 한 건물. 그런데 시체다. 한 40대로 보이는 여성의 변사체가 미라 상태로 콘크리트 더미에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유. 자, 그런데요. 이 변사체 발견 사건이 알려진 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저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건이 일어난 최근까지 이 건물에 살았던 한 세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 셋방에 들어왔을 당시 잠이 들 때면 어떤 여성이 나타나 이렇게 목을 졸랐고요. 또 방에 있는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를 풀어친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게 매일매일 공포에 휩싸여 불면증을 겪던 그는 무려 30여 킬로그램이 빠질 정도로 피폐해져갔고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저주할 거야. 구슬하던 무당은 한 여성의 혼에 쓰인 듯 저주 섞인 말을 마구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잇따라 중병에 걸리거나 자살, 또 의문의 죽음 등을 맞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혔나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2002년 40대 여자 시체가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고요. 다행히 범인인 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그의 지인인 이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이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지 씨는 이 씨와 격한 말다툼을 벌였고요.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순간 쇠 파이프로 이 씨를 가격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고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 씨의 시체를 지하실 계단에 매장을 했던 거죠.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건물에 나타났던 여인의 훈련, 그리고 사람들을 덮친 저주. 정말 차가운 지하실에 갇힌 오늘의 처절한 복수였을까요? 그럼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9위부터 그들을 깨워봅니다. 목 귀신의 정체 사진 보시죠. 뭐야? 아우, 뭐야? 눈 봐. 입이 찢어졌어. 무서운 걸 떠나서 되게 기분이 나쁘게 생겼어요. 징그럽고. 일명 목 챌린지라고 부르는 이 게임은요. 일단 목 귀신의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목 귀신이 답장을 보내면서 메시지로 이번 미션은 오늘 밤 공포 영화를 보는 거야. 혼자. 이번 미션은 가위로 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야. 아니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런 환각무계하고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목 챌린지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뭘 조작을 해? 이 기괴한 귀신의 사진은 일본인 아이소 케이스케가 2016년 도쿄에서 열린 한 공포 전시회에 엄마 새라는 조형물을 출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기괴한 조형물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이 목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목 귀신의 계정을 만들어 이 끔찍한 장난을 친 거지. 만약 호기심에 이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고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8위 공개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유명 휴양지 만주아모. 이 만주아모의 해안 절벽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작은 섬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곳은 들어갈 수도 없고 절대 들어가서도 안 되는, 심지어 지도에서도 지워진 섬이라고 합니다. 왜 지워요? 굳이 있는 걸? 아니 뭐 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섬의 이름은 히토섬. 히토섬은 원래 유명 관광지였는데요. 1975년 오키나와 해양 박람회를 앞두고 관광객 맞이를 위해 한 식당은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부가 또 죽었다며? 아, 도대체 몇 번째야? 식당을 증축하던 중 공사 중이던 인부가 낙상사고로 사망. 그리고 며칠 뒤 또 다른 인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히토섬을 찾은 관광객들 역시 의문의 실종을 당하기까지. 결국 히토섬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게 됐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찜찜하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 계속 저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흉흉했다고 합니다. 아, 글쎄 돌고래 원혼이 사람들을 다 죽인 거래. 이 히토섬에서 어린 피해 역사. 수백 년 전부터 오키나와 북부에선 매년 봄이 되면 돌고래 고기를 먹기 위해 대대적인 돌고래 자비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당시 어민들이 하루 동안 작살로 무참히 찔러 죽인 돌고래 수가 무려 200마리. 그런데 히토섬의 식당에서 건물 증축까지 하며 본격적으로 돌고래 고기를 판매하려고 하자 수백 년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돌고래들의 원혼이 분노해 이곳에 온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이유 때문일까요? 일본 정부에서는 일반인들의 히토섬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금단의 섬. 그 수많은 사고는 정말 무참히 죽어간 돌고래의 원한 때문이었을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저주, 모모의 악령. 2017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스페인의 유명 화가 페데리코의 한 작품이 14만 9천 파운드, 약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작품은요, 1920년대 할리우드의 꽃미남 스타 루돌프 발렌티노와 그의 비밀 연인 폴라 네그리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런데 저 반지를 그림으로 그리다니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반지길래? 아까 그림 속의 여자 손에 있던 반지를 말하는 건데요. 호랑이처럼 강렬한 주황빛 때문에 호랑이의 눈으로 불린 반지. 와, 비슷하다. 야 눈동자 있는 것 같아. 그래, 동물농 같다. 이 루돌프 발렌티노가 처음 반지를 산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상점이었습니다. 진열대 구석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반지를 발견한 발렌티노. 그런데 그 반지가 왜 거기 있담? 그거 사시게요. 안 사시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이유에선지 반지를 팔기 꺼린 상점 주인. 하지만 발렌티노는 뭔가에 홀린 듯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발렌티노는 이 반지를 1926년에 개봉한 영화 족장의 아들에서도 착용하고 등장할 정도로 무척 애지중지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건강했던 그가 급성 복막염으로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발렌티노가 떠난 뒤 연인이었던 배우 네그리는 그의 유품인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네그리는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연기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는데요. 그리고 그쯤 네그리는 반지를 새 연인인 가수 루스 콜롬보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 그런데 얼마 뒤 루스는 총기 오발 사고로 2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야, 저 정도는 뭐가 있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바뀐 반지의 주인 루스 콜롬보의 친구인 배우 조 카지노. 그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 아니 이쯤 되면 악령의 반지 이미 너무 확실한데요. 거의 그렇죠. 네.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다닌 반지는요. 그 뒤엔 미국의 한 은행 금고에 봉인됐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아우. 은행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 아 왜 그래? 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은행에 또 불났대.
마치 증발한 듯이 사라진 반지. 그런데 발렌티노의 친구인 화가 페데리코가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공개했으니 반지의 정체를 아는 이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림으로 부활한 죽음의 반지. 또다시 그 저주도 부활하는 걸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6일 공개합니다. 고대 유물에 숨겨진 잔혹한 비밀. 영국 에든버러의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는 아무도 만질 수 없고 가져서도 안 되는 한 유물이 봉인돼 있습니다. 1878년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의 램브 마을에서 고고학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고 무덤 속에서 고대 석회암 조각상이 발견됐는데요. 사람들은 이 조각상이 다산의 여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발굴된 다산의 여신 조각상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비슷하네. 맨 위에 이제 둥근 게 사람 얼굴이고 돌출된 부분이 이제 팔하고 엉덩이네요, 그죠? 사람들은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 조각상에 램브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램브의 여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 왜? 이 조각상의 첫 번째 주인은 엘폰트였습니다. 이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오고 얼마 뒤 엘폰트 가족 7명 모두 원인 모를 이유로 사망. 전부요? 전부. 와. 두 번째 주인 아이보르 마누지와 세 번째 주인인 톰슨 노엘의 가족 역시 램브의 여인을 집으로 가져온 뒤 일가족이 사망하는 끔찍한 변을 당하고 맙니다. 이상하다. 혹시 그 무덤 속에서 이제 꺼냈잖아요. 그죠? 그 원혼이 좀 깃들어 있는 게 아닌가. 조각상의 네 번째 주인이 된 알렌 비버브루크. 고대 유물 애호가였던 그는 램브의 여인에 얽힌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그러나 램브의 여인을 집에 들인 뒤 알렌 비버브루크도 결국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사망. 아, 어떻게 다 죽이냐. 이 정도는 무덤의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그의 두 아들은 겨우 죽음의 그림자를 피했는데요. 도무지 무서워서 집에 둘 수 없었어요. 제발 이 조각상을 가져가 주세요. 그들은 불행을 불러오는 램브의 여인을 로열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기증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박물관 직원 또한 갑작스레 사고로 사망하자 와. 램브의 여인을 박물관 내에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철저히 봉인해뒀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무덤을 침범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죠? 그 저주가 또 퍼지듯이. 일단 뭐 멘트는 하긴 하는데 시선은 계속 주의를.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5위 공개합니다. 자메이카 집단 발작 사건의 원인은 해. 기사의 저주네. 지난 2017년 너튜브 사이트에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이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왜 그래? 오이씨, 약간 시인 듯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아, 그래?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곳은 자메이카 남서부에 있는 도시 세인트 엘리자베스. 영상 속 아이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11살 소녀였는데요. 언젠가부터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다는 아이.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학교에 다니는 7명의 아이가 소녀와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전염병 아닙니까 진짜? 그럴 수 있죠. 이거 악령 이런 게 아니라 전염병. 혹시 뭐 친한 친구끼리 뭘 뭐 나눠 먹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은 의문의 고통 외에도 모두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귀신 좀 막아주세요.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 자메이카 전역이 충격에 빠진 그때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분노한 게지. 이제 더 큰 불행이 마을을 덮칠 거야. 이 사연인즉슨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건물 확장 공사를 위해 인근에 있던 무명의 공동묘지를 마구 뒤엎고 아, 저거의 문제네. 파헤쳤는데요. 무덤 함부로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럼.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홀령들의 저주네. 묘지를 파헤친 뒤부터 시작된 학생 집단 발작 사건. 아이들이 본 것들은 정말
무덤 속 영혼들인 걸까요? 남양 특집을 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4위로 갑니다. 제임스 딘의 죽음을 부르는 차. 스포츠카, 모든 남자의 로망이죠. 이 차는 할리우드의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의 에마. 포르 B의 550 스파이더입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제임스 딘은 명품 스포츠카를 산 뒤 격자 무늬 시트로 바꾸고 보닛과 양문에도 자신의 레이싱 참가 번호인 130을 페인팅하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했고요. 그리고 리틀 버스터드라는 애칭도 붙여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임스 딘은 자신의 에마 리틀 버스터드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이 사고로 극심한 경추 손상을 입은 제임스 딘은 결국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휴지 조각이 됐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로 제임스 딘은 사망까지 한 반면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 도널드 턴업시드는 가벼운 부상만 당했는데요. 게다가 운전자의 믿기 힘든 진술. 전 정말 맹세코 제임스 딘의 차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니 정면으로 오던 차 받친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엔 안 보였대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럼 저 차는 누구랑 아니 뭐 박아서 저렇게 된 거야? 순간 이동한 거야? 제임스 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에마였던 리틀 버스터드의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자동차 커스텀 전문가인 조지 베리스가 사고 난 차량 리틀 버스터드를 구입. 그런데 정비소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면서 정비공이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또 뭐 있네. 저걸 왜 샀어? 이후 카레이서인 트로이 맥켄리와 윌리엄 에크리치에게 각각 엔진과 드라이브 트레인을 판매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한날 한시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뭐야. 이것도 이게 뭔가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쯤 되자 조지 베리스는 더 이상 부품 판매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안전위원회의 도로안전 캠페인에 리틀 버스터드를 전시용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있어? 갑자기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 또 전시회 중엔 차량이 무대에서 떨어져서 부상자가 발생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전시장에서는 리틀 버스터드의 전시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사고가 나서 도무지 안 되겠어요. 차 돌려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차 못 받았는데요?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지금까지도 리틀 버스터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야, 근데 이게 사라졌던 거니까 더 무섭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야.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3위를 공개합니다. 기절 유발하는 미스터리 그림. 미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이왜 화제? 인형인가? 아, 밀라빈 형이야? 눈이 움푹 파인 인형 옆에 서 있는 무표정한 소년. 그리고 그 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러 개의 손. 아, 깜짝이야. 아이씨. 저 손. 손이다! 손이잖아, 손. 이거 이렇게 한 거. 자, 이 그림은 2000년 2월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이란 제목으로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 그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판매자가 남긴 미스터리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살벌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무려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림의 정체는 1972년 빌 스톤햄이라는 화가가 자신의 5살 때 모습을 그린 자화상인데요. 그런데 1974년 이 그림이 LA 한 미술관에 처음 전시된 뒤부터 미스터리한 일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전시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림을 전시했던 미술관의 주인, 또 이 그림을 비평했던 미술평론가가 연달아 사망. 야, 오늘 이렇게 세? 다 사망이야, 어떻게. 그리고 영화 대부로 유명한 배우 존 말리 역시 이 그림을 구입한 뒤 심장 질환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 한편 배우 존 말리가 사망한 뒤 한 부부가 캘리포니아의 낡은 양조장에서 우연히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밤마다 그림 속 아이랑 인형이 움직여요. 극기야. 그림 속에서 인형과 소년이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형에게 위협을 느낀 소년은 그림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머! 어우,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래서 이 부부는 딸이 더 큰 혼돈을 겪을까 걱정되어 이 그림을 경매에 내놓은 거였는데요. 이 그림이 품은 미스터리한 사연이 공개된 뒤 원제 소년을 밀어내는 손들은 일명 유령이 나오는 그림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다고 합니다. (2016년) 페루 남부 쿠스코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너튜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곱슬곱슬 금발의 깜찍한 인형. 인형은 앙증맞게 눈을 깜빡이며 이런 사랑스러운 메시지까지. 그런데요, 바로 그때 사람들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든 장면. 인형 등 쪽에 있는 배터리 팩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었는데 마치 악령이 들어가 라고 말하듯 서서히 고개까지 돌리는 인형.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인형이? 카메라를 찍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배터리도 없는 주제 말이죠. 눈도 깜빡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후에 페루의 배터리 없이 움직이는 인형은요, 페루판 척키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에이, 그 자작나무 타는 냄새 너무 나네. 그나저나 저랑 같이 화장실 가주실 분? 이렇게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경악과 공포를 안겨준 배터리 없는 인형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저 인형을 보게 된다면 함부로 배터리 팩을 열지 마십시오. 오늘 집에 방에 인형 많으신 분들 쉽지 않겠네요. 좀 치우고 주무셔야겠는데. 저는 애기 장난감이 많잖아요. 네. 애기 장난감이 대부분 배터리 들어가서 뭐 애기가 누르면 뭐 소리 나오고 그러거든요. 어떤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걸음만 시작할 무렵에 자꾸 걸을 수 있게 돼 있는 인형이 있는데 우리 같이 걸어보자. 우리 같이 걸어보자. 뭐 이러면 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공포스럽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이게 건드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배터리 있어요? 열었는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번엔 악령이 깃든 척키, 에나벨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 인형. 졸리엣의 이 얘기입니다. 사진만 봐도 무서워. 오 마이 갓. 섬뜩해. 졸리엣의 주인 안나는요. 안나, 이 인형 이름은 졸리엣이야. 진짜 네 동생처럼 예뻐해줘야 돼. 어린 시절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인형 졸리엣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웬 남자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안나. 그런데 이 구슬픈 소리의 정체는 인형 졸리엣의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졸리엣에게서 한 사람이 아닌 무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 안나의 외증조 할머니는 한 친구로부터 인형 졸리엣을 임신 축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 외증조 할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불과 3일 만에 찾아온 비극.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졸리엣 인형. 네가 행복한 모습 난 절대 못 봐. 평소 외증조 할머니를 온갖 이유로 질투했던 친구가 졸리엣 인형에 저주를 걸어서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얼마 뒤 인형 졸리엣에서 웬 남자의 울음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 내 아들이 틀림없어. 인형 졸리엣에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때부터 인형 졸리엣을 애지중지 다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자신의 딸인 안나의 외할머니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졸리엣 인형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외할머니 역시 출산 3일 만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고요.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어머니까지 똑같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무려 3대에 걸쳐 지속된 비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엣을 버리지 못한 이유. 외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뒤 졸리엣에게서 두 소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안나가 인형을 물려받게 됐을 때는 놀랍게도 3명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졸리엣 인형에 세상을 떠난 이 집안 아들들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졸리엣은 귀신 들린 인형, 아기를 잡아먹은 인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3대에 이어진 비극,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들은 이 세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8위 공개합니다. 미국 랄프 서치 형사에게 일어난 일.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을 다룬 공포영화 인보카머스.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 알려지며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속 주인공 랄프 서치 형사는 1990년대 무렵 뉴욕 브롱크스 구역 소속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랄프는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행을 가한 남편의 손톱이 온통 짓이겨지고 피가 잔뜩 맺혀 있었던 것이죠. 그럼 뭐야? 그렇게 될 때까지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뭐에 홀린 듯이 집안 곳곳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한 동물원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달려간 랄프.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자 우리 안에 버려진 한 아기. 더 놀라운 것은 아기를 잔혹하게 내던진 사람이 아기의 엄마였다는 것이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녀는 형사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더니 동물원 바닥을 정신없이 파헤쳤다고 합니다. 역시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랄프 형사는 뭔가 깨름칙해서 엑소시즘을 하는 로버트 맥케나 신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악령이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랄프 형사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랄프의 아내가 딸의 방문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거대한 형상을 목격했는데 이윽고 들려온 소리.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랄프의 딸이 계속 악령을 목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 끔찍한 괴 현상에 시달리던 가족들은 결국 로버트 신부의 도움을 받고 가족들과 집안 곳곳에서 엑소시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목격한 랄프 형사는 정말 악령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고요. 곧바로 18년간 이어온 형사 생활을 아예 정리해버립니다. 그 뒤에는 퇴모 의식을 하는 로버트 신부를 보조해서 엑소시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엑소시즘을 행하는 초자연적 수사관 겸 악마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보다도 영화 같은 초현실적 현상을 경험한 랄프. 그가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은 정말 악령의 소행이었을까요?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모모. 여보, 저 남자 또 울고 있어요. 영국의 한 가정집. 그 집의 한 방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림 액자 하나뿐. 방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대체 어떤 그림이죠? 방에 걸린 그림은 파란 배경에 불그스름한 인간의 얼굴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우, 이 그림은 이 집의 주인인 션 로빈슨의 할머니가 남긴 유품인데요. 이 그림이 벽에 걸린 뒤부터 로빈슨 가족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그림이 걸린 빈 방에서 들리는 의문의 울음소리. 자기 집에서 오잖아. 저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소름 끼칠까. 매일 밤 부부의 꿈속에는
희미한 얼굴에 키가 큰 남성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여보, 저 사람 뭐야?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 속에 등장했던 그 남자가 침대 앞에 서서 부부를 지켜보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무섭다 이거 진짜. 아이고 당장 짐 싸서 나와야 되는 이사 거 아닙니까? 가야지. 왜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게다가 더 미스테리한 것은 의문의 연기.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자욱한 연기가 이는데 연기 막 움직여.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연기 속을 지나가면 극도의 한기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뭐야? 심지어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진짜? 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로빈슨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그 그림을 보며 한 말. 이 그림에 화가의 피가 섞여 있다더구나. 실제 피가 말이야. 심지어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완성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는데요. 아 뭐야? 아니 그걸 왜 이제야 기억해? 되게 중요한 말이구만.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가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결국 로빈슨 부부는 할머니의 유품인 그림을 다시 지하실 깊숙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미스테리한 그림. 지하실에선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6일 공개입니다. 그렇지.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멀 액티비티. 자,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들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들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정체 모를 희부연 실루엣이 비치는가 합니다. 그러네. 와, 무슨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네. 테이블 위 머그잔이 스르륵 혼자 움직이기까지. 어머야. 원래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네. 김밥집에 장국이 움직이는 거. 장국 떠다니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고무장.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 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2015년 영국에서 화제가 된 충격 소식. 악령에게 성추행 당하는 가족. 한 가족이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영국 웨일즈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키런, 트레이시 부부. 이들 부부는 개구쟁이 세 아들과 함께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할로윈이 지난 뒤부터 집안에서 자꾸만 일어나는 기괴한 일들. 푹 잤는데 왜 이렇게 등이 아프지? 여보, 내 등 좀 봐줘요. 그때
아내 등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편 키어. 그 이유, 아내의 등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던 겁니다. 어메?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멍자국이 사라질라 치면은 또다시 선명하게 멍이 되는 일이 반복. 뭐야? 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네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죽일 거야. 부부의 세 아들들은 부모를 죽이겠다는 끔찍한 환청에 시달리기도 했다는데요. 자, 계속 아내와 아이들까지 고통받자 남편 키런은요, 결국 20년 경력의 퇴마사 로버트 아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악령을 부른 적 있습니까? 설명도 없이 대뜸 가족들에게 악령을 부른 적 있냐고 묻는 퇴마사.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할로윈 때 친구들이랑 위자 보드를 했었어요. 위자보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분신사반이야.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악령을 불려오는 강령술, 즉 위자보드를 했다고 했는데요. 아이고. 근데 저거 한다고 진짜 악령이 그 집으로 왔다고? 오죠. 악령을 부르는 강령술인데. 제 영국에 잠깐- 프리한 식구가 없었던 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잠깐 왔다 간 게 아니고? 네. 퇴마사는 위자보드를 한 아들에게 무려 3개의 악령이 붙어 집까지 따라왔다고 설명했고요. 이후 악령을 없애기 위해 퇴마의식을 진행했는데 나머지 악령은 내쫓았지만은 강력한 악령 하나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악령의 정체는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다는 전설 속 악마 인큐버스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악마인 인큐버스와 접촉을 오래 하면 건강이 악화되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근데 저 지금 못 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퇴마사가? 자, 이후에 퇴마사 로버트는 마지막 악령까지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퇴마의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들 가족은 무사히 이 끔찍한 악령으로부터 벗어났을까요? 만약 벗어났다면 그 악령은 지금 또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요? 2008년 2월 미국의 종교 잡지 뉴 옥스퍼드 리뷰에 실린 한 논문. 그런데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왜요? 뭔데? 무슨 논문인데 그래도? 논문의 정체. 미 유명 N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리처드 갤러거가 쓴 논문의 제목은 악령 빙의에 관한 케이스입니다. 의사 리처드가 약 10년 전에 직접 겪었던 엑소시즘을 생생하게 기록한 논문이었죠. 의사는 과학을 통해서 그렇죠. 의사를 행하는 사람인데 이게 악령 같으면 비과학이기 때문에 약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도 원래는 악령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주장하는 엑소시즘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런데 1998년경 그의 인생을 180도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의사 리처드는 한 신부의 부탁으로 39세 여성 줄리아를 진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악령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감히 내 가족의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악령의 모습처럼 검게 변한 얼굴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줄리아. 의사 리처드는 난생 처음 보는 증상에 어떠한 진단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헐. 하지만 결국 1998년 6월 카톨릭 사제들과 함께 엑소시즘에 참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방 안은 마치 한겨울처럼 냉기가 가득. 심지어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미친 듯이 말하기도 했고요. 소름이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엑소시즘이 진행되는 동안 줄리아 주변에 물건이 날아가거나 헐. 그녀의 몸이 붕 떠오르는 등 과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들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 뒤 줄리아가 암 말기 상태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악령이 그 기회에 맞아 앗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한편 강력한 악령에 빙의된 줄리아를 통해 악령의 존재를 확신한 의사 리처드는 국제퇴마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100건 이상의 엑소시즘에 참여한 그는 그 뒤에 사제들과 함께 생생하고도 오싹한 경험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죠. 의사가 실제로 악령이 있다고 논문을 통해 얘기한 거니까 더욱더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악령의 존재를 인정한 의사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과학적인 증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아니 악령은 존재한다. 다음 특종입니다. 2013년 호주 애들레이드에 사는 유치원 교사 카리나 임스. 그녀는 두 아들을 재우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 제이콥이니? 엄마 졸려. 장난치지 마. 아, 장난하지 말라니까. 카리나는 아들이 장난으로 다리를 간지럽힌다고 생각해 바로 일어나 봤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친 건 그녀가 생일 선물로 받은 200년 된 골동품 인형. 얘 아까 딴 데 보는 것 같은데? 아까랑 눈빛 달라졌지. 아까 왼쪽 보는 것 같은데, 지금. 평범했던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180도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유, 나도 케이크 좋아해. 뭐? 넌 케이크보다 쿠키가 좋다고? 인형과 눈이 마주친 이후 그녀에게 생긴 특별한 능력. 인형에 깃든 망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 뿐만 아니라 카리나는 인형에 깃든 망령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저 인형에? 그렇죠. 교감하는 건가요? 기묘한 능력을 얻게 된 카리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인형들을 수집했고요. 그 수백 개 인형 중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100개의 인형을 찾았고 그 인형을 통해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기묘한 경험을 본인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 인형이죠, 지금. 인형. 헐. 오늘은 침실에서 걸어다니는 아기 유령을 봤어요. 이 인형엔 올리비아라는 소녀의 영혼이 있어요. 이렇게 그녀의 기이한 경험담이 널리 퍼지면서 영국 유명 일간지 등 많은 언론에서는 카리나를 인형을 통해 귀신과 대화하는 여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인형 안에 망령들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망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그러면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족을 살인자로 만든 몸. 공포 영화 촬영장에서 생긴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저 기자의 1위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2009년 뉴질랜드에서 열린 한 살인사건 재판. 9명의 피의자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악령을 떼어내려고 한 것뿐이에요. 이게 다 그 사자상 때문이라고요. 사자상을 왜 집에 가지고 있는 거야? 2007년 2월 뉴질랜드의 한 마을. 외할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이모들과 함께 살던 22살 여성 자넷 모세스는요. 가족들과 함께 외출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넷의 눈에 띈 무언가. 한 술집 앞에 놓여있던 낡은 사자 석상이었습니다. 저기 술집 앞에 있어. 저거 남의 거 같은데 그걸 왜 가져와? 그러게. 누가 봐도 오래되고 볼품 없었는데요. 그런데 와, 이 사자상 우리 집 정원에 두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자, 마치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볼품없는 사자상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우긴 자넷. 가족들은 의아했지만 결국 함께 사자상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누구 건지도 모르고 왜 가져와? 그럼 어떤 사연인 줄 알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상을 집으로 들인 뒤 자넷은 이유 모를 피로감을 계속 느끼더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깜짝 놀란 가족들은 자넷을 데리고 무려 4시간 동안 자넷의 눈과 입에 물을 들이부었고요. 결국 그렇게 자넷은 질식사로 숨을 거두게 된 거였습니다. 아니 가족들도 이상한데 왜 물을 부어? 4시간이나? 결국 자넷에 쓰인 악령을 내쫓기 위해 테마 의식을 감행한 가족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정말 사자상 때문일까요? 그 사자상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요? 정원에? 가족들이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자상은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동상을 함부로 가져와 온 가족이 불행의 덫에 걸린 걸까요? 그리고 이 죽음이 들어오진 사자상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 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다 와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던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고.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